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어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국 경제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현재 막판에 우리가 중국에서는 차 뭐 만들기는 대충 다 흉내는 내요. 안 만드는 게 없이 대충 다 만드는데, 그런데 뭔가 세계적 브랜드로 중국 메이커가 어디에도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이름이 어떻게 없습니다. 옷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석, 중국 하면 옛날에 보석인데 뭐 차부터 뭐 구두, 자관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도자기 같은 거 가방도 그렇고, 예, 도자기도 그렇고. 영어로 차이나가 도자기지 않습니까? 예, 차이나가 도자기죠. 그러면 지금 저 정도 경제 규모가 되면 거기에 특화해서 뭔가 좀 이렇게 옛날에 당 삼채처럼 이렇게 뭡니까 과거에 어떤 골동품 같은 거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끔씩 보면 도자기나 이 저 뭐 본 차이나류의 차이나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중국 회사가 이탈리아나 영국에 가서 망한 회사들 사가지고 이제 소유권만 중국이고 이제 그 카피를 갖고 와가 이제 그 뺏겨서 만드는 정도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명품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명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명품은 뭐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게 나오려면 그 사회의 제반적인 어떤 문화, 또 그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수준, 그런 것들이 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 거기에 걸맞게 명품이 나온다. 보통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라는 게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국가 이제 고도 성장 사회 이제 형성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기관 산업들 몇 개 주력 산업에 아주 연골차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데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혁신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패션 산업에서 이탈리아 밀란이 그 세계적인 패션 본산인데 중국이 뭐 한 10년 전부터 파고들어서 엄청나게 그 밀라노에 많이 이렇게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보면 중국보다 먼저 또 밀라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수한 수많은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의 옷 업체가 그 뭐 세계적인 명품이 됐다는 건 남의 나라 가서 사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제 모직물 섬유 수출은 세계 1위입니다. 그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특수 재질 옷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니폼. 근데 이제 소방수들의 옷이라든지 간호원들, 의사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거는 독일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이 아직 그런 뭐랄까 그 고부가 가치 그런 물건들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간단한 뭐 네일 같은 거야 만들어내죠. 근데 아주 그 고품질 예컨대 이제 제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90% 지금 독일이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그 기업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뭐 제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건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10년, 20년 사업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옮긴 사람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 알려진 이야기는 한데, 첫째 외국 기업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은 결코 못 됩니다. 이게 웃기는 게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중국 기업이 51%라 해야 된다거든요. 절반 이상이라 해야 되고 외국 기업이 49%가 합작이 돼야지만 이제 기업 허가를 설립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실 송금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이게 34%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중국 국영은행의 자국 브랜치를 통해서만 입금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합니다. 돈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악질적인 이런 경제 여건 속에서 중국에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뭐 단순히 지금까 저임금 구조였겠죠. 아무리 이렇게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비즈니스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임금이 싸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공장을 세우게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장님 잠깐 말씀하신 지재권 문제 보고 이건 미흡하다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해프닝이 아니고 지재권을 갖다가 약탈하고 기술을 편취하는 것 같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뒤에서 조정했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완전히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나누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있던 그 수익을 올리고 하는 건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자국 내에 들어온 우수한 기업들의 이제 기술을 갖다가 빼먹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뭐 아니라도 빼줄 듯 이렇게 하고, 심지어 자국 내에 들어오는 기업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같은 부분에 한국에 네. 이 전자회사 이런 쪽에 있던 사람을 월급 네. 5배 줄게, 10배 줄게.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네. 일종의 뭐 이 산업 스파이 이런 혐의를 쓰면서도 그쪽으로 가게 만든 다음에 한 1, 2년 만에 빼내고 나면 내쳐버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빼볼 만한 기술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는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과실송금 제도도 이게 좀 믿기지 않는데 지금 51% 49% 그렇게 이제 그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영업 이익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이제 세금도 나누고 하는데 무려 출국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10%를 차지해 버리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증문하는 게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홍콩에 2005년인가요 진출하고, 홍콩에 디즈니랜드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때 상해가 경쟁했다. 상해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홍콩은 조금 하면 그때 뭐 특혜 조치가 있었던 게 중국 내륙은 51대 49로 해야 되는데 홍콩은 좀 특혜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 기업의 홍콩 지분이 26%,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 25%만 요건만 맞추면은 투자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 100을 투자하면 15% 정도까지밖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홍콩하고 상해 다음에 더 이상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는 안 만드는 걸로. 예. 그래서 이런 상당히 몇 개 분야별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출 기업도 문제인 게 퇴출을 하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러니까 내가 다 내놓고 그냥 시설 놔두고 가라는 식으로 하는 때도 있고. 몸만 가라는. 심지어 또 보면은 그 노동자 보호 문제 때문에 뭐 10년 이상 노동을 한 회사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종신 고용을 해달라든지 이런 뭐 억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합작 투자를 했다든가 하는데 뭐가 이게 세금 문제라든가 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그 영화에서 많이 쓰는 수법을 쓰죠, 얘들이. 근데 이제 그 현지 외국 기업 내에 중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국 사람한테 그 회사 CEO 방에다가 서류를 빼낸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공안들이 덮쳐서 심지어는 중국 법에 따르면 외국 투자 기업의 CEO도 사형까지 처할 수 있거든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지금도 뭐 비일비재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유명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면 거주는 어디에 하고 밥은 어디 가서 먹고 그다음에 여자는 만나서 혹시 사적인 걸 하지 마라. 하다가 잘못되면 그건 네 책임이다. 그리고 뭐 음료수나 이런 것도 일체 받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라. 이렇게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이나 민계에 걸려가 작살이 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외국의 유명 다국적 기업에. 처음에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그런 거 모르고 마구잡이로 들어갔던 외국 기업들 엄청 당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좀 조심들 하는 편인데,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세계 2위 GDP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 비즈니스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 문제 같은 것도 고스란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금 수학님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통계 조작이라는 거, 이거는 뭐 독재 국가의 뭐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뭐 한국 정부도 지금 통계 조작하고 있는 걸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와 달라서 중국은 국가가 자원의 배분을 독점하는 그런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막 비일비재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강 시멘트 같은 게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걸 여러 군데 뭐 불필요한 인프라 사업 같은 걸 좀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왜 주기적으로 천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난다든지.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이게 인프라 산업이 불황을 맞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계속 그냥. 그렇죠. 그 사고가 계속 나니까 철도도 고쳐야 되고 건물도 일으켜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도로를 그냥 깨버리거든요. 건물 부수고 또 새로 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건 아마 지금 이 중국이 완전한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는 것 같다 액면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명색이 얘들이 사회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인데 현재 그 빈부격차 진위 개수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선진국 들에 비해서도 훨씬 빈부격차가 많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일 같습니다만 중국 현재도 최상층 인구의 1%가 중국 경제의 30%를 부를 차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평등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국가치고는 좀 이례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복지 같은 거는 저는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고요. 복지 신경 안 쓰니까 환경 오염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그냥 국가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환경 파괴 같은 일체 생각하지도 안 하고 환경 파괴를 염려하는 뭐 시민단체들 활동 이런 거는 중국에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분야인데 지금까지 제조업에서 중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죠. 한데 이 임금 인상 부분입니다만은 이미 한 6, 7년 전부터 이 메리트는 굉장히 이제 그 상쇄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 6, 7년 전부터 중국의 평균 임금이 멕시코 평균 임금보다 높아졌습니다. 임금이 높아진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미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중국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납세 부담도 엄청납니다. 세금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과거에는 이제 외국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도 감면하는 몇 건데 그 페이버주는 조치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납세가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료도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이 공장을 짓고 인력을 관리하고 하는 문제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이제 세계 1위로 부상했다가 지금 또 오히려 또 주저앉은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 허접한 배들만 많이 만들 줄 아는데 석유 시추선이랄까 LNG선 이런 거는 만들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배를 그 중국이 수주했다가 백건 사고가 나가 이제는 국제 그 조선업계에서 중국에 배를 맡기면 이 기능이 들어간 배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몰려온다. 이런 좀 이야기가 그게 있죠. 참 놀라운 게 그게 중국한테 조선을 뺏겼다고 하는 게 한 2, 3년 전이었는데 1년 만에 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수주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인 게 ODA 사업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국하고 일본 기업들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걔들이 만든 항만 시설이라든가 다리 같은 거에 오래 지탱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한 20년 주기를 생각하고 만들어 놨는데 중국 기업들이 공사하고 나서 2, 3년 안에 다 훼손되고 망가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 그래서 건설업계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조업의 이게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더 임금 인상 내륙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저희들이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임금은 싸지는데 그 인프라라든가 물류 비용이 엄청나야 되죠. 그래서 실제 소비 시장으로부터 너무 이제 거리가 더 확장된 그런 문제 때문에 임금이 낮은 임금을 찾아서 자꾸 이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게 최근에 이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뭐 상당수 그 15,000개 정도가 지금 아마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일대로 흩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인프라 문제, 제조업의 어떤 제한적인 조건과 더불어서 또 하나 문제가 이게 폐쇄적인 금융시장인데 금융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확실성,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워낙 통계를 조작하고 하다 보니까 뉴욕이나 싱가포르, 동경, 런던 같은 그런 그 금융시장 형성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최근에 아마 중국 정부도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서구 어떤 그 투자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들자고 자기들이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해도 중국은행하고는 거래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 결제는 다 다른 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어떤 금융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아까 리칭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앞에서 잠깐 언급한 이야기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하면 중국 경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국영기업하고 민간기업으로 나눴을 경우에 결국 국영기업을 이제 지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규제가 될 것 같고 민간기업은 혁신인데 이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좋은 인재들이 다 국영기업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공부 잘했다든가 학벌이 좋다든가 스펙이 좋은 인구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 보조금 훨씬 많이 받고 있고요. 국영기업이. 그래서 이거는 민간기업의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민간기업을 더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중국의 어떤 그 이상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이상한 혼합경제 어떤 그런 형태 속에서 부득이하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혁신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양적 팽창을 이룬 데는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고도 성장 사회로 진입할 때 그 어떤 성장 탄력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한간에 네. 뭐 중국이 몇 년 뒤에 뭐 5년 안에 많이 나오죠. 추월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뭐 경제학자라든가 언론에서 예사롭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매우 투명하고 이제 속일 수가 없는 미국이라는 부분과 또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중국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같이 덩치 상태에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은 뭐 정체된 상태고 중국은 계속 나간다는데 중국이 계속 나간다라는 부분에 잘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정체는 그래도 미국이 세계에서 아주 이 하이 퀄리티를 가진 기술 인력 상층에 또 저층에는 끊임없는 낮은 저임금 수준의 인력들이 양쪽에서 다 충원이 되고 미국 자체에서도 생산해내고 미국이 그래도 자원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많고 중국이라는 게 저 땅 밑에가 별게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시토리 어쩌고 했었는데 중국 땅 밑에 별거 없다라는 게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성이 중국을 지정학적인 분석을 다 했는데 노후 지형이라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고 중국에서는 절대 세일가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땅이 저래 큰데 가스를 공급을 못 받아서 러시아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게 뭔가 하면 땅 밑에 중국이 세일가스를 세일 오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후 지형이라서 깊게 파면 무너진다. 두 번째는 물이 없다. 그리고 그 대개 스촨 아닌가요? 내륙 지방에 이렇게 그게 집중적으로 산재에 있어서 시장으로 빼오는데 물류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데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 지형이래요. 미국은 그 이 땅 밑에 지질이 젊은 지형이고 그렇죠. 중국은 노후 지형이라가 그래서 지금 당장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내놨을 때 미국 셰일 가스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중국에서는 세일가스 개발이 불가능하고 중국에서 세일가스를 개발할 만큼의 이 가스나 오일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는 전기 산업이 주류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독자들이 아마 신문 방송이나 혹은 이제 그 친중적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30년이 되면은 GDP 규모로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제가 하나 필요한 게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장을 제로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튼 R&D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내수 시장 활성화도 안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제 2030년이죠. 10년 뒤에 이제 중국이 제1위 GDP 국가 된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역사상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거는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단지 GDP 규모만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패권 국가 1위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GDP 수준 1인당 국민소득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리 GDP가 크다고 해서 예컨대 소련이 옛날에 GDP 규모가 뭐 미국의 40%라고 해서 그 사회가 복지국가고 선진국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보다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진국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나라가 2만 불을 해서 3만 불 넘기는데 뭐 15년, 17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한때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졌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1인당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현재 미국 소득이 한 23.4%까지는 와야 됩니다. 약 24%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1위 국가로 탈바꿈을 하려면은 이제 미국 1인당 국민 소득의 45%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미국 소득이 6만 불을 하면 지금 3만 불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2030년에 가능한가?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 낮은 1인당 GDP 수준을 어떻게 올리냐 하는 게 중국 경제에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처럼 8% 10%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6%도 통계 조작이나 어떤 그 중국 그 정부의 과장된 통계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 6%대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중국이 다시 6% 이상의 성장을 할 거라는데 그건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단지 그냥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6% 또는 7%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기저 효과를 보자면 미국이 훨씬 많죠. 훨씬 많이 죽었고 경제적 타격은 중국보다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아마 그렇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논문이나 방송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선진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아마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아마 트러블을 일으킨다면은 중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거 우리 같은 어떤 그 지난번에 2, 3년 전에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하고는 성격을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만 중국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어필하는 건 상당히 막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통계가 있는데 아까 저 일코차이가 14급 중에 6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최빈국의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문맹 인구가 2억이라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예, 14억. 예. 더 되면 더 되지. 물론 이제 그 2억이라는 게 저 내륙이나 이런데 또 변방, 티벳, 신장이라든지 이런 그 이민족들이 사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제 대국이 2억 명 정도가 문맹 인구라면 이거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개방 경제를 이제 계속 유지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계속해서 어떤 국수주의 또는 뭐 중국몽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자세를 취한다면은 패권 경쟁은 지금 그 친중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향후 100년 동안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단순한 경제적 요인보다는 요소 투입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 소장님 늘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환경, 법 제도, 그 어떤 인성의 수준, 문명의 척도, 뭐 이런 어떤 그 비경제적인 잣대들이 그런 어떤 그 지표들이 그 성장 발전하지 않는 한 단순히 경제 지표를 올린다고 한 사회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이 우리가 그 이제 중국 경제에 앞으로 전망을 남기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이 오늘 이제 1, 2부를 통해서 개괄해본 중국 현황을 놓고 향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재 문제들을 놓고 또 미국의 중국 포위 구도를 놓고 여기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돼 갈 건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심도 있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굉장히 이 압박을 하는 포위 구도를 노골적으로 뭐 미국의 대표적 정책으로 가는데 그렇죠. 저게 뭐 당장 압박한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뭐 군사력으로 포위를 하거나 뭐 배로 이렇게 군함으로 항공모함으로 포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제를 미국이 사실상 이제 붕괴시키는 반도체, 배터리, 또 통신 장비 등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요 말한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르는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더 이상의 기술, 지적 재산권 등이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낮은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요걸로 중국을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여기서 깔아뭉개겠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3차 산업에 머물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인 거 아니냐. 근데 실제 지금 소장님 그 4차 산업의 핵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빅테크들 100%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기업 없는 데다 그다음에 화웨이 같은 거 화웨이 솔직한말로 좀 이렇게 그 B급 영화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게 기업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해킹 그룹입니다. 저것도 해커 그렇죠. 그룹들입니다. 중국이 뭐 그냥 싸구려로 만드는 해킹 기업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가 뭐 지금 뭐 우주선도 중국에 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해서 앞으로 인류 사회에 이끌어갈 어떤 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그 이 격차는 미국 중국은 뭐 말할 수 없이 그 뭐 스타킹도 못 만들면서 달나라에 보내려고 했던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간에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유지 군림해온 그런 어떤 그 중국 경제가 누려온 그 환경들이 지금 많이 훼손됐거든요. 지금 뭐 저임금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자기들도 아마 미국 소위 선진국 같은 그런 성장 전략을 새로 만들려고 할 건데 이 시점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 또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제 그걸 부딪힐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거는 뭐 경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있는 밀떡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군부는 오히려 지금 시비를 걸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한 번 하고 싶다는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이긴답니다. 지금 하면 뭐 일주일도 안 갈 거다. 한 3, 4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오늘 어제 이어서 중국의 경제 현 주소를 이렇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포괄적인 범위에서 중국과 미국의 향후의 이 미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